지금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함을 한번 열어보시죠. 아마 은행에서 온 문자가 하나쯤은 와 있을 겁니다. 혹시 무서워서 열어보지도 않고 일금 처리해버리진 않으셨나요? 고객님, 적용금리가 변경되었습니다. 변동금리 7.2%.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 네, 저도 압니다. 지금 대한민국 3040 세대, 이른바 영끌족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공포를요. 오늘은 단순히 금리가 올랐어요, 아껴 쓰세요 같은 뻔한 잔소리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함정에 빠졌습니다. 2020년, 기억나시나요? 지금 아니면 평생 벼락거지 된다며 전 국민을 패닉바잉으로 몰아넣었던 그때 그 시절. 정부도, 은행도, 심지어 옆자리 김대리도 모두가 외쳤습니다. 대출? 그거 2%대잖아. 공짜 돈이야. 집 사면 무조건 올라. 그 달콤했던 속삭임이 2026년 오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여러분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이면 충분했던 이자가 눈 떠보니 250만 원, 300만 원이 되어버린 현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2배, 3배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가족과 함께 살 내 집 한 채가 필요했을 뿐이고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갚아나가려던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매달 월급날마다 통장을 보며 울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1년 뒤, 아니 당장 다음 달에 반토막이 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의 그 달콤했던 거짓말부터 2026년 현재 우리를 옥죄는 금리 7%라는 괴물의 실체까지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자, 시계를 잠시 2020년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기준금리 0.5%. 은행 창구에 가면 직원들이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신용 좋으셔서 2% 초반 가능하세요? 5억 빌려도 이자가 월 100만 원도 안 돼요. 월세보다 싸죠? 그때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전세 살면 바보 취급받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너도 나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등기를 쳤습니다.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고 우리는 우리가 부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사이버머니처럼 불어나는 아파트 호가를 보며 아, 역시 빚내서 사길 잘했어 라며 안도했죠. 하지만 그 행복 얼마나 갔습니까?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일시적일 거야 라고 믿고 싶었지만 금리는 야금야금 오르더니 어느새 기준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7% 시대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5억을 빌렸다고 칩시다. 2.5%일 때는 1년에 이자만 12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약 100만 원 꼴이죠. 그런데 7%가 되면요, 1년에 3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약 300만 원을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만 갚다가 숨이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지난 4년 동안 2천만 원 올랐나요? 아니요. 올랐어도 세금 떼면 몇 푼 안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 줘야 할 돈은 연간 2천만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정부의 태도입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니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대출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2020년엔 빚내서 집 사라고 판 깔아준 게 누구였습니까? LTV 완화해주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유혹했던 건 누군가요? 비가 오지 않을 땐 우산을 빌려주더니 폭우가 쏟아지니까 우산을 뺏어간다. 정확히 지금 은행과 정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를 쫄딱 맞으며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아직 버틸만 해? 금방 내리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켠 이유는 단순히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이 금리라는 놈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절망적인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진짜 생존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범인을 찾을 겁니다. 왜 내 월급은 스쳐 지나가고 은행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지 그 구조적인 모순을 파헤칠 겁니다. 단순히 경제 뉴스를 일러주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겁니다. 자, 진정하고 앉아보세요. 이제부터 범인을 잡아야죠. 우리가 흔히 욕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이죠. 이 도둑놈들아, 예금이자는 쇳꼬리만큼 주면서 대출이자는 왜 이렇게 많이 떼가냐? 네, 맞습니다. 기분 나쁘죠. 하지만 은행은 행동 대장일 뿐 진짜 배후는 따로 있습니다.
이 복잡한 경제 뉴스를 다 끄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금리,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곧 돈의 사용료입니다. 여러분이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면 매달 렌탈비를 내죠. 돈도 똑같습니다. 남의 돈, 은행 돈을 가져다 쓰는 대가로 내는 월세. 그게 바로 이자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 돈의 월세가 왜 쌌을까요? 그때는 전 세계의 돈이 너무 흔했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경제 망할까봐 미국이고 한국이고 하늘에서 돈을 뿌려댔습니다. 물건이 흔하면 가격이 내려가죠. 돈이 흔하니까 돈의 가격, 금리가 똥값이 된 겁니다. 아이고, 제발 돈 좀 빌려가세요. 이제 안 받을게. 은행이 사정사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돈을 너무 많이 뿌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물가 괴물이 깨어났습니다. 짜장면값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마트 가면 10,000원 한 장으로 살 게 없어졌죠.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이때 저 멀리 미국에 사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입니다. 이 거인이 보기에 물가 괴물이 너무 날뛰니까 몽둥이를 듭니다. 그 몽둥이 이름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야, 시중에 풀린 돈 다 회수해. 돈 빌려 쓰는 비용 올려서 아무도 돈 못 쓰게 만들어. 미국이라는 세계관 최강자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버팁니다. 미국 금리가 5%인데 한국 금리가 2%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돈을 빼서 다 미국 은행에 넣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이자 많이 주는 곳으로 돈이 쏠리니까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님도 눈물을 머금고 금리를 따라 올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살아야 해서요. 하면서요. 자, 여기까지는 도매 가격 이야기입니다.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떼우는 원가가 비싸졌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은행이 여러분한테 붙이는 마진, 즉 가산금리입니다. 여기가 진짜 열받는 포인트입니다. 은행은 장사꾼입니다. 원가가 오르면 당연히 가격을 올리는데 거기에 슬그머니 위험수당까지 얹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죠. 자영업자 폐업하고 기업들 부도나고 난리 났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볼까요? 철수한테 돈 빌려줬는데 얘네 회사가 망할 것 같네. 떼일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자를 더 받아야지. 이게 바로 가산금리의 정치입니다. 너 위험해 보이니까 돈 더 내 라는 거죠. 2020년에 여러분은 우량 고객이었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직장도 튼튼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에 여러분은 은행 눈에 잠재적 폭탄입니다. 집값은 흔들리고 경기는 안 좋으니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위험인물로 찍힌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3.5%여도 여러분한테는 넌 위험하니까 3.5% 더 얹어서 7% 내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이자 한 번 밀린 적 없는데 왜 내가 위험인물이야? 하지만 은행의 AI 시스템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침몰하는 배처럼 보이니까 배에 탄 승객, 여러분 전원에게 구명조끼 값을 10배로 받는 겁니다. 결국 이 거대한 판을 짠 건 돈을 마구 찍어낸 미국과 정부, 그리고 그 틈을 타 마진을 챙기는 은행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 청구서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식탁 위로 배달되었습니다. 자, 범인의 윤곽이 잡히셨나요? 물가 괴물을 잡으려고 미국 거인이 금리 몽둥이를 휘둘렀다.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은행은 너네 위험해 보인다며 수수료, 가산금리를 왕창 얹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받은 문자 메시지 연 7.2%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금리만 오른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 그 소중한 아파트를 노리는 진짜 하이에나들이 몰려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단계에서 그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론 수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도로 들어가 봅시다. 에이, 설마 7%라고 다 망하겠어? 난 버틸 수 있어.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저와 상담했던 여러분의 직장 동료 김 과장님과 이 대리님의 실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어떻게 2년 만에 자본주의의 노예로 전락했는지 그 처참한 악예부를 공개합니다. 38세 김 과장, 2021년 경기도 신도시의 8억짜리 국평, 국민평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분위기 기억하시죠? 서울은 너무 비싸고 GTX 뚫리는 신도시는 무조건 오른다. 김 과장은 자기 자본 4억에 주택담보대출 3억, 신용대출 1억을 섞어서 소위 영원 믹서기를 돌렸습니다. 그때 금리요? 주담대 2.8%, 신용대출 3.1%. 아름다웠죠. 매달 은행에 내는 돈은 원금 포함해서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 과장 부부 합산 소득이 월 700만 원이었으니 160만 원 내고도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주말엔 백화점 가고 차는 소렌토 신형 뽑고 아이 영어 유치원 보내면서요. 아, 이게 중산층의 삶이구나. 김 과장은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김 과장의 아침 풍경을 볼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4억 대출에 대한 이자만 월 24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원금 상환까지 합치면 매달 350만 원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갑니다. 월급 700만 원에서 350만 원이 숨만 쉬어도 사라집니다. 남은 돈 350만 원,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4인 가족 식비, 통신비, 보험료, 갑자기 아이 학원비 낼 돈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 김 과장네 부부는 결국 싸웠습니다. 당신 골프채 당근에 안 팔아? 여보, 애 영어 유치원 끊고 일반 유치원 보내자니까? 남들 다 보내는데 우리 애만 어떻게 그만둬? 당신이 술만 줄여도 되잖아. 고성이 오가고 아이는 방에서 웁니다. 가장 비참한 건 점심시간입니다. 김 과장은 이제 동료들과 12,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아, 저는 속이 좀 안 좋아서요. 거짓말을 하고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4,500원짜리 해자 도시락을 먹으며 스마트폰으로 주가를 확인하지만 파란불만 가득합니다. 김 과장은 하우스 푸어가 아닙니다. 그냥 푸어입니다. 집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 은행의 소장농으로 전락한 겁니다. 집값이 올랐냐고요? 아니요. GTX 공사는 지연되고 금리가 오르니 매수자가 실종됐습니다. 8억에 산 집, 지금 호가는 6억 5천. 팔면 대출 갚고 내 돈 4억이 2억 5천이 되어 나옵니다. 앉아서 1억 5천을 날리는 꼴이니 팔지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진퇴양난의 지역입니다. 김 과장이 실거주의 피해자라면 이 대리는 투자의 피해자입니다. 유튜브 좀 봤다는 이 대리, 전세 끼고 사면 내 돈 3천만 원으로 집 한 채 생긴다는 말에 혹해서 지방 소형 아파트 3채를 샀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그때는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랑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금리 7% 시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세 대출 금리가 6, 7%가 되자 세입자들이 전세를 안 들어옵니다. 다들 월세로 도망갑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저 이 대리님, 이번 만기에 나갈게요. 전세금 2억 돌려주세요. 이 대리는 그 돈이 없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돌려막아야 하는데 지금 전세 시세가 1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도 5천만 원을 내 지갑에서 꺼내줘야 합니다. 집이 세 채죠. 5천만 원 곱하기 세 채는 1억 5천만 원. 현금이 마른 이 대리에게 갑자기 1억 5천만 원이라는 빚독촉장이 날아든 셈입니다. 결국 이 대리의 아파트 세 채는 전부 이미 경매로 넘어갑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녀가 꿈꿨던 경제적 자유는 경제적 사형 선고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반전입니다. 김 과장과 이 대리가 이렇게 망해갈 때 누군가는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은행이 망할까봐 걱정되나요? 천만에요. 은행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김 과장이 이자를 못 내면 은행은 기계적으로 아파트를 경매에 넘깁니다. 김 과장님 안팎 같네요. 나가주세요. 그리고 그 집을 헐값에 팔아서 자기네들이 빌려준 원금을 회수합니다. 김 과장은 집도 잃고 신용도 잃고 긴털터리가 되지만 은행은 원금 플러스 그동안 받은 이자 플러스 연체 이자까지 알뜰하게 챙겨서 떠납니다. 그럼 경매에 나온 그 싸구려 아파트 누가 사갈까요? 여러분이 망하기만을 기다리던 현금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금리가 오르길 기다렸습니다. 왜? 그래야 김 과장 같은 영끌족이 못 버티고 물건을 던지니까요. 그래야 이대리 같은 갭 투자자들이 파산해서 경매 물건이 쏟아지니까요. 평소 10억 하던 아파트가 경매로 7억에 나옵니다. 현금 부자들은 대출도 안 받습니다. 그냥 자기 통장에 있는 7억을 이체하고 줍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금리가 다시 내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12억에 팝니다. 앉아서 5억을 버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잔혹한 양탈깎기 과정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대출을 팍팍해서 서민들의 털, 자산을 북실북실하게 키워놓고 위기가 오면 금리라는 가위를 들고 무자비하게 깎아버리는 겁니다. 깎인 털은 전부 자산가들의 창고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금리 올라서 힘들다 라고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한복판에 서 계신 겁니다. 내가 털리는 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흐름을 읽고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금리 7% 시대, 단순히 버티기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허리띠 졸라매라 라고 하죠. 그건 여러분을 말려 죽이는 조언입니다. 이미 둑이 터졌는데 손으로 막으라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이 대혼돈의 시기에 은행원들은 자기 가족들에게만 몰래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돈을 버는, 아니 오히려 금리 인상을 이용하는 역발상 전략, 상위 1%만 알고 있는 그 비밀 루트를 제가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범인은 잡았고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탈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 불타는 지옥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심지어 불릴 수 있는 진짜 해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채널 고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리가 올라서 힘들다, 은행이 나쁘다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깊은 곳, 이 거대한 판을 움직이는 심장부로 들어가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금리를 다시 내리면 되잖아요.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순진한 생각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대청소, 리셋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경제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러나 여의도 증권가 뒷골목에서는 암암리에 퍼져 있는 돈의 진짜 규칙입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빚, 뎃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예금한 돈을 금고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그 돈의 10배, 20배를 뻥튀기해서 대출해 줍니다. 이걸 신용창조, 크레딧 크리에이션이라고 부르죠.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 세계가 미친 듯이 풍선을 불었습니다. 저금리라는 펌프로 빚이라는 공기를 계속 주입했죠. 부동산, 주식, 코인, 모든 자산 가격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치 풍선이 영원히 커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냥 놔두면 펑 하고 터져서 전 세계 경제가 공멸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결단을 내립니다. 터지기 전에 바람을 빼자. 바람을 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고금리입니다. 문제는 풍선에 바람이 빠질 때 누군가는 그 압력을 온몸으로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집니다. 무리하게 빚을 낸 영끌족,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 현금 없는 자영업자. 이들이 먼저 무너져야 풍선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파산이 곧 경제의 안정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빚을 못 갚고 집을 헐값에 내놓아야 빚이 사라지고 청산되고 거품이 꺼지니까요. 이것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으로 여러분의 비명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역사를 한번 볼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대의 인플레이션 위기. 소름 돋게도 약 10에서 15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이때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확장기, 금리를 낮춰 돈을 풉니다. 빚내서 집 사세요, 투자하세요. 버블기, 자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서민들이 뒤늦게 뛰어듭니다. 수축기, 갑자기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줍니다. 폭락기, 못 버틴 서민들의 자산이 헐값에 시장에 나옵니다. 흡수기, 현금 부자들과 거대 자본이 그 자산을 줍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자본주의 역사상 수없이 반복된 부의 이전, 웰스 트랜스퍼 행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IMF 때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아빠들이 실직했을 때 외국계 자본은 삼성전자 주식과 강남 빌딩을 헐값에 쇼핑했습니다. 지금은 그 대상이 기업에서 가게, 여러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그 순간 누군가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 이 구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이자만 갚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뺏기는 금융노예의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도 버티면 집값은 다시 오르겠죠. 많은 분들이 과거의 기억으로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번 위기가 2008년이나 IMF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누가 사줘야 가격이 오릅니다.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가 가능했던 건 집을 사줄 젊은 인구가 계속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23년 합계 출산율 0.7명대, 2026년은 더 처참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끌족 여러분이 40대, 50대가 되어 집을 팔고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할 10년 뒤, 20년 뒤를 상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의 아파트를 비싼 값에 사줄 2030 세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어도 그들은 그 비싼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수요가 사라진 시장,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왜 왔습니까?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강남은 다르다? 글쎄요. 지방부터 시작된 빈집 공포는 이미 수도권 외곽을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똘똘한 한 채라고 믿었던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나중에는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내야 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 이것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 확정된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들은 이 사실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언론을 보세요. 지금이 바닥이다. 곧 반등한다. 정부 규제 완화 카드 만지작. 계속해서 희망을 주입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폭탄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줘야 은행은 이자를 받고 건설사는 미분양을 털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 거대한 뮤지컬 의자놀이에서 음악이 멈출 때 의자에 앉지 못하는 건 결국 정부가 늦고 자본이 부족한 경린이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고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필수 과정이지만 동시에 부채 청산, 파산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자산은 가난한 자에게서 부자에게로 이동한다. 설상상으로 인구 감소라는 근본적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 기득권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희망 고문을 한다. 우리는 지금 사다리 걷어차기가 끝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 빚내서 집 사면 부자 된다는 공식은 이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 공식을 붙들고 있다가는 2026년의 파도에 휩쓸려 영원히 수장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암울한가요? 화가 나시나요?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두려워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이 판에서도 개미 구멍은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는 말, 진보하지만 지금처럼 잘 맞는 상황도 없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진짜 고수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 이 절망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10년 뒤 웃을 수 있는 생존 치트키를 공개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당장 내일 아침 은행에 가서 해야 할 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그리고 지금 눈여겨봐야 할 의외의 자산까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 액션 플랜을 들고 오겠습니다. 자, 눈물 닦으세요. 한탄만 한다고 이자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죠.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2026년 이 금리 폭풍 속에서 살아남아 훗날 웃으며 그때 참 힘들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승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드립니다.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 실천하세요.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켜거나 지점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십시오. 에이, 그거 안 해주던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승진했거나 연봉이 올랐거나 혹은 신용점수가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0.1%라도 깎아야 합니다. 5억 대출의 0.1%면 1년에 50만 원입니다. 치킨 20마리 값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환대출 플랫폼을 매일 조회하세요. 주거래 은행 의리, 그런 거 갖다 버리세요. 은행은 여러분 의리 안 지켜줍니다. A은행 7.2%인데 B은행이 특판으로 6.8%를 부른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갈아타야 합니다. 지금은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라 단돈 10,000원이라도 이자를 줄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전쟁입니다. 가장 아픈 조언입니다. 만약 대출 이자가 월급의 50%를 넘는다? 죄송하지만 그 집 여러분 집 아닙니다. 은행 월세방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1년 내에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구멍이 없다면 손절도 전략입니다. 어떻게 산 집인데 하다가 경매로 넘어가면 모든 걸 잃습니다. 차라리 지금 조금 손해보고 팔아서 빚을 청산하고 몸집을 줄여서 월세로 가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고금리 시대엔 현금이 왕입니다. 무리한 부동산보다는 5%대 예금, 배당주 혹은 달러 자산처럼 매달 따박따박 현금을 꽂아주는 자산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집은 언젠가 다시 살 수 있지만 무너진 삶은 다시 세우기 힘듭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충격받으셨나요? 다행입니다. 그 충격이 여러분을 공부하게 만들 테니까요. 금융 문맹은 질병입니다. 전염병처럼 내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퇴근하고 넷플릭스 볼 시간에 경제 기사를 읽으세요. 네이버 부동산만 보지 말고 한국은행 보고서를 읽으세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저 경제 채널이 여러분의 통역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지금 집 사야 대박 난다고 떠들 때 아니야, 지금은 기다릴 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 그 기준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은행이나 정부, 언론의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둡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는 증명합니다. 버티는 자가 아니라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2026년에 이 위기를 뼈저리게 겪고 공부하고 대비한 여러분은 반드시 다가올 다음 상승장에서 가장 크게 웃는 주인공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저와 함께 이 험난한 파도를 넘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제가 끝까지 함께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뻔뻔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